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2016년 새해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돌직구쇼 제작진이 오늘 새벽에 해가 뜨는 모습을 계속 카메라 들고 밖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새해 한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가족 여러분 저희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 보면서 새해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에 우리 정성희 논설위원회 횡설수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여당 여성 의원들의 억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성이다. 비례대표 출신 전현직 여성 의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새누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출마 경력 없다는 이유로 가산점 받게 되고 더 기막힌 일은 현역 여성 의원들까지 가산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을동 의원 10% 받아야 한다. 나경원, 정미경, 권은희, 김희정 의원도 가산점을 챙긴다. 이거 기득권 아니냐? 정성희 위원은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적할 수 있었던 칼럼입니다. 자, 이제는 신년 조간신문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야권이 분열된 채 이대로 4월 총선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압승을 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면에 썼습니다. 거주지역 승리 예상 정당 한번 보실까요?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새누리당이 47.7%, 더불어민주당이 18.1%, 안철수 신당이 7.7%일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시 뒤에 다른 신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릴 건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조선일보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온통 빨간색. 여권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래도 이 전북, 광주, 전남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하구나라고 봤더니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랍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아니죠? 더민주당은 어디 있나요? 대전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전국 246개 선거구 결국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선거구가 없습니다. 선거구 제로, 선거구 패닉 이 상황입니다. 정의학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집권 상정하겠다. 입법의 위기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 선거구가 없으면 예비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역한테 유리한데 이 역시 앞서 정성희 위원이 꼬집었던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네, 한 장의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노동당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에 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빈소를 찾아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정은이 심정적으로 김양건을 많이 의지해왔다는 것은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제 김양건 없는 김정은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육성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대 전통적으로 9시 30분, 10시 사이에 해왔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 김정은이 신년사를 12시 30분으로 미뤘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오늘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의 이 내연녀와 혼외자 사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 공개한 것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목적이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편지를 공개한 게 여태까지는 노 관장과 이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혼 때문에 편지 공개한 거 아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안 하겠다.
혼외자도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태원 회장의 의중은 무엇인지 잠시 뒤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면 24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 답답함을 청와대가 호소했습니다. 역대 정부도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가 없다. 이번 합의 수용 못하면 24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더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그 100억 원을 우리가 차라리 모금하자. 일본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재인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월 1일을 맞아서 준비한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새해에도 저희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지난해 저희 2015년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도 여러분께 유익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병신년입니다. 약간 어감이 좀 그래요, 병신년. 하지만 붉은 원숭이의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새해가 바로 이 병신년입니다. 사실은 음력을 기준으로 병신년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은 을미년이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음력 구정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병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숭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새해 병신년 특집 원숭이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는 원래 원숭이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사를 전공하신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원래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 저 오늘 신문 보고 시청자분께 재밌는 거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예. 근데 재밌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설화인데 네. 원숭이하고 개, 꽃게. 바다에 살고 있는 꽃게가 떡을 나눠서 해 먹기로 했답니다. 떡을 나눠서 먹기로 했는데 원숭이가 그 떡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정을 떨었죠, 쉽게 말해서. 원숭이가 치사하네요. 치사하게. 예. 그러다가 위에서 놀리다가 떡을 떨어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가 그 떡을 물고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놈 봐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구멍 앞에 가가지고 무슨 묘수를 낼까 하다가는 갑자기 구멍을 에다 엉덩이 밀고 방귀를 꼈답니다. 원숭이가요. 네, 그랬더니 꽃게가 열을 받아가지고 예. 그 개로 원숭이 엉덩이를 콱 물어버린 거예요. 집게발로 엉덩이를 집게발로 물어서. 물어. 그래서 원숭이는 엉덩이에 빨갛고 예. 털이 없고, 그런데 꽃게 집게발에는? 집게발에는 그때 털이 묻어가지고 지금까지 예. 털이 묻어 있다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세계사를 전공하신 네. 안용환 전 의원의. 저는 오늘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왜 예. 원숭이 똥 빨간 건지.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예.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재밌네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전기 문의 이숙건이라는 분이 폐관 잡기에 관한 책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었다. 시인들이 원숭이 소리를 표현한 것은 모두 틀리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아마도 원숭이는 없었지만은 우리 선인들이 원숭이를 알았던 것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물용으로 네. 가져온 것이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숭이란 표현도요. 본래는 그런 표현이 없었답니다. 예. 17세기까지는 18세기에 와서 한자어로는 원성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한자어로 원성인데 예. 성이란 발음이 좀 변해가지고 성은 사실 발음이 힘들다 보니까 원성이 승이로 됐다가 네. 또 숭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원숭이가 된 것은 원성이에서 바뀌었다. 예. 또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원숭이를 주제로 한 최초의 작품은 송강정철의 장진주사. 송강정철 시인이. 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예. 거기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잿나비 파람 불제야 네 한 잔 먹자 갖고. 그래서 잿나비는 잔나비라고도 하죠. 잔나비. 보는 이제 원숭이는 우리 설화 속에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 장깨 부리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좋아진 것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원숭이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데 불교 들어오면서 예.
원숭이라는 게 이미지가 좋아졌고 그래서 원숭이보다는 잣나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는 꽃게와의 어떤 밥그릇 싸움. 네. 그때부터 밥그릇 싸움이 있었어요. 네네. 원숭이에 대해 몰랐던 사실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애끓는 심정, 애끓는 슬픔 이런 단어 많이 쓰셨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조가 원숭이였답니다. 정소영 위원님 사실입니까?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한 사실이 많은데 우리 애가 끓는 슬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이런 것 때 단장, 애가 끊어진다. 단장의 진짜, 슬픔이다. 단장의 미아리 고기 할 때 나오는 네. 그 단장이죠. 그게 끊을 단자에다가 창자할 때 이제 장자인데 그 단장이란 고사의 유래가 원숭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제 고사에 어떤 병사가 원숭이 새끼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병사들을 100리 가까이를 따라가면서 울부짖고 예. 울부짖었는데 그러다가 원숭이가 혼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어미 원숭이를 잘라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가 끊어졌다. 그렇게 모성이 강하다. 모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포유류가 모성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그만큼 강한데 원숭이도 그 독특한 그 어떤 그 모성애 때문에 그 단장이랑 고사가 유래됐고 사실 또 원숭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예. 새끼들이 막 어미 원숭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하는 거 많이 보이고 맞아요. 또 이렇게 어미가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 많이 보이는데 그 모성애가 또 유난히 강한 동물이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 작년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 모성에 강한 원숭이만 못한 부모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한 해는 원숭이같이 사랑이 좀 넘쳐나시길 기원하면서 원숭이에 대해 몰랐던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원숭이에 대해서 경박하고 얌체 같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원숭이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겠다는데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건데요. 그 원숭이와 관련된 여의도 속담 하나. 여의도 속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예. 국회의원은 네.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국회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든 공천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하는군요. 예, 이게 예. 난리인 거죠. 그 원숭이가 아까 잣나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원숭이라고 하는 어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원숭이 띠가 있어요. 예. 원숭이 띠가 있는데 원숭이 띠라고 그러면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너무 개, 돼지, 저 돼지띠인데요, 저는. 예. 개띠, 돼지띠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도 원숭이 띠에 대해서는 저 무슨 띠예요? 저 잣나비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어른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경박하고 좀 재수없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워낙 그 움직임이 이제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 원숭이와 관련해서 또 양면이 있는데 예. 원숭이가 이렇게 좀 가볍고 경박하고 재수없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원숭이를 친근하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육입니다. 서육이. 서육이 다 아시잖아요. 손오공이 바로 이제 원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큰 궁궐, 우리 창덕궁이나 경복궁에도 있는데요. 궁궐의 처마에 저 위에 보면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걸 예. 잡상이라고 그럽니다. 잡상. 근데 그 잡상의 역할이 뭐냐면 실제 악귀와 잡귀를 몰아내고 그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 맨 앞에 누가 있느냐?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옛말에 옛 속담에 따르면 당나라 태종이 꿈마다 밤에 예. 꿈을 꾸는데 꿈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막 기와짝을 집어 던지더래요, 자기한테. 예. 그러니까 야 그 기와짝 못 집어 던지게 하라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해놓은 것이 당태종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해놓은 것이 기와 위에 원숭이 원숭이를. 잡상 딱 올려놨고 그 뒤로는 말끔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고구려 침입했다가 된통 당한 뒤에 생긴 정신적인 약간 혼란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 싶긴 합니다만 당태종 많이 당했어요. 어쨌든 이 원숭이가 애군을 막는다라고 네.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저희 돌직구 쇼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 전국에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새해 이 원숭이처럼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가정이 되기를 저희 돌직구 쇼의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이 기원해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이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편지를 공개한 것은 나의 조강지처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편지 공개는 이혼
이혼 목적이 아니다. 이혼 목적이 아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최태원 회장 측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죠. 지금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들 똑같아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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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요약 잘했어요. 네. 이건데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이 나왔네요. 31일에 공개된 편지는 이혼 목적이 아니었다. 네. 하면서 이제 지금 회장 측의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더 이상 최 회장으로서는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네. 또 아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 목적에서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커밍아웃 목적에서 공개를 한 것이고 커밍아웃 목적에서. 최 회장 측은 심지어 이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며 이혼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며칠 전 공개된 2013년에 작성된 이혼 소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당시 이혼 소장이 작성됐던 이유는 측근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작성이 된 것이고 예. 당시 최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되고 무엇보다 귀책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기지도 못할 소송으로 괜히 힘을 분산시키겠느냐. 그거는 그 이혼 소장 작성은 최 회장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예. 한편 SK 내에서는 지금 최 회장에 대한 입지가 작아져서 직원들마저도 지금 노소영 관장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많고 최 회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데 최 회장은 계속 두문불출하면서 두문불출은 아니죠. 김옥순 여사는 찾아가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출근하지 않은 채로 지금 김옥순 여사를 예. 만나서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목적으로 그런 편지를 공개해서 커밍아웃을 했더라면 우리 이민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지금 3일 내내 이혼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라고 이 법적 전망을 했듯이 최태원 회장 주변에 이 변호사 자문단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최태원 회장 그걸 알면서 바보같이 왜 그런 편지를 공개했을까 의문이었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처음으로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내가 그 편지를 공개했겠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성희 위원님, 최태원 회장 측의 오늘 나온 발언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더 이상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고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편지를 공개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서 노관장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 아니 이 두 개가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혼할 생각은 없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존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노관장이 우선 그 전에 어저께 했던 발언은 SK그룹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라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건 최태원 회장의 의중이 실린 발언이고요. 이혼 목적이 아니다. 그다음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노관장의 그 태도와 일치가 돼요. 예.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마치 이 반응을 예상했듯이 그 노관장이 그 최태원 회장의 공개 어떤 편지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그 냉정한 태도, 예. 그다음 내 책임이다,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모든 것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한 번에 이게 불륜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아이는 데려와서 내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내연녀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무수리 출신 하나가 예. 상감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한번 중전마마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꼴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상감마마는 애초부터 중전마마 편이었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문의 결합이죠. 예. 뭐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죠. 같이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면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이 SK 최태원 회장 내연녀 사태의 국면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질문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혼 목적이 아니라면 최태원 회장은 도대체 그 커밍아웃의 편지를 왜, 무슨 의도로, 어떤 의중으로 공개를 했을까?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사이에 말 못했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걸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 의문에 오늘 저희 도지쿠션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노소영 관장의 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자 노소용 나비 아트센터 관장이죠. 노 관장의 아주 측근 지인으로부터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소용 관장의 생각은 저쪽 여성, 흥미롭죠 표현이? 저쪽 여성, 내연녀를 말하는 겁니다. 김모 씨. 저쪽 여성 측에서 최 회장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저쪽 여성이 불쌍하고 가여운 최태원 회장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던 걸까요? 어쨌든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안타깝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이 크다. 노소영 관장 정말 냉정하네요. 보통 조강지처를 버리고 외도를 한 남성에 대해서 안타깝고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텐데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가련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노 관장의 지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노 관장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최 회장이나 내연녀를 적대시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데 노 관장이 평정심 유지하는 건 뭐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를 적대시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내연녀를 적대시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노소영 관장이 내연녀를 적대시하지 않는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방향이 두 가지 관련돼. 첫 번째, 노소영 관장이 워낙 너그러워서 제너러스해서 내연녀 한 명쯤은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두 번째,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데 내가 SK 최태원 회장 부인인데 SK텔레콤은 내가 만든 건데 감히 어느 글쎄요, 쪽입니까? 제가 무슨 뭐 나무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아침부터 좀 그래요. 예. 나무 집안 특히 이제까지 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또 한 여자 끼어드니까 무슨 궁중의 무슨 열전 방금 무슨 뭐 중전 이야기 나온 나무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습고 나무집이 아니라 남의 집. 예. 아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재벌가를 마치 또 왕족처럼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요. 귀족처럼. 근데 참 좀 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저 이야기는 예. 노소영 관장 측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저것도 난 일종 언론 홍보전이라고 봅니다. 홍보전이다. 저는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양측 계속 홍보전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여론을 잡기 위해서 또는 SK 직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저것도 뭐 내연녀를 적대시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글쎄 적대시하지 않은 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평정심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대시하지 않는다. 물론 정대 문제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든 저것도 기자들한테 할 때 준비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뭔가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준비된 각본대로 준비된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9일 밤에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세계일보에 이 편지가 공개된 날 밤에 네. 그 연희동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병이 굉장히 병세가 심하셔서 아마 사람 구분을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김옥수 여사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사실 80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옥수 여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편지를 공개해놓고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서 장모님에게 뭔가를 계속 설명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각에는 뭐 앞으로 뭐 끝까지 모시겠다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허.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걸로 비춰본다면은 최태원 회장이 오늘 뭐 이혼할 생각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또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최태원 회장의 이 문제, 뭐 그 혼외자 문제는 사실 많은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아주 영세 규모의 네. 좀 이상한 매체들이 SK에 와서 많은 협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자, 광고 실어주지 않으면 이걸 내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SK 홍보실 직원들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근데 그동안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는 그래서 좀 잠잠했다가 이제 교도소에 나오니까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덤벼드니까 그거에 못 견뎌서 결국은 언젠가는 어디서 까질 거 그냥 공개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좀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본인이 오늘 뭐 시간을 갖고 대화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맞물려 본다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런 그 외부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한 게 아니냐. 또 여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노 관장의 지인이 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이야기도 또
있을 수 있지요. 뭐 저쪽 여성 측에서 압박해서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최 회장이 고민 끝에 어찌됐든 본인이 최대한의 선택을 나름대로 했다고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난 2000 몇 년도에 뭐 소장을 냈던 것은 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정성희 위원님, 바로 이 부분인데 최태원 회장이 그렇다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첫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얘기로 지금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 만약에 노소영 관장 지인의 말처럼 그 내연녀가 최 회장을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해온 것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뭐 최태원 회장의 의중은 아직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중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평정심을 유지했었던 이유, 그리고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련하게 보는 이유, 내연녀를 적대시하지 않는 이유는 적대시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아니면은 잘 여자가 아니라서 예. 그걸 금방 캐치를 못하는데, 게임이 안 된다. 넌 내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내연녀와 나는 너 상대가 안 된다. 뛰어봤자 내 저기 부처님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예. 넌 내 게임이 내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고,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지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인은 제가 보기엔 기자입니다. 아. 기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인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언론에 전파되라고 지인으로 얘기한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정확한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넌 게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이걸 아까 공개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혼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사설 찌라시 이런 언론들이 SK의 그룹의 그룹을 많이 협박을 했다. 근데 협박한 당사 그 어떤 대상이 뭐 사이비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 아마 내연녀. 내연녀도 최 회장을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요구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혼을 하고 나라는 결혼을 해서 아이한테 정상적인 가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 네.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얘기에 따르면은 실제로 뭐 태원 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 아이를 안고 와서 감옥에 호송버스를 탈 때 아이로 하여금 손을 들게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내연녀가. 많은 사람들이 법조 기자들이 예.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부인 행세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예. 뭘 차려달라, 뭐를 해달라, 본인을 합법적으로 지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 아래 손오공처럼 예. 여기에서 보면은 가당차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임유선 변호사님, 퍼즐을 이렇게 막 정리해보면 오늘에서야 좀 뭔가 그림이 보이는데, 최태원 회장이 애초에 노소영 관장과 사전에 무언가 교감이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고, 그 교감은 바로 내연녀가 됐든 아니면 뭐 삼류 사이비 언론이 됐든 최태원 회장에게 뭔가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런 압박, 협박들을 끊어내기 위한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무언가 짜놓은 각본이 아니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내연녀의 불만은 잠재우고 언론 내 공개 협박도 잠재우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이 통 크게 내가 다 품고 가겠소라고 네. 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요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정리되는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해석에. 왜 또 모르겠어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물론 이게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남의 가정 생활을 그냥 전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예. 제가 최 회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관장과는 안 좋습니다. 하면서 예. 아내도 아니고 노관장이라고 아주 차갑게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예. 애정 어린 글귀를 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예. 오히려 자신이 정말 다 정리할 것 같으면 제가 그동안 잘못을 했습니다. 혼외자가 있습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다 잘못을 인정하고 제 가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내놓고 그때 성경 들고 나왔듯이 네. 나는 이제 가정으로 회개하고 난 모든 걸 속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나오면 노관장도 저도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건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애정 가득한 내연녀에게 애정 가득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 내연녀를 같아요. 또 그분이라고 이렇게 네. 존칭을 해서 높였었던 점들. 그리고 또 굳이 소장을 2013년도 소장을 굳이 공개해서 사실은 아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못된 여자였어라는 걸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거는 본인이 공개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공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 공개해놓고 이혼 안 하겠다는 건 뭐 그럼 일부 이처제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처제. 도대체 나는 정말 이분이 여러 예. 가지로 지금 그래서 오너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전에도 구속이 왜 되고 형을 왜 살았습니까? 그 무속인 출신의 사람한테 돈 갖다 줘갖고는 횡령배임으로 돈 갖다 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 근데 그 김원홍이라는 고문에게 그 돈 갖다 주기 전에도 점술에 의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예. 점술에 유독 의존을 하는 오너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 방면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나올 때는 갑자기 싹 바꾸고 성경을 들고 나서 나는 이제 독실한 키리스찬이요 라는 모습을 보이는 이 예측 불가능한 모습들이 네. SK 계속해서 오너 리스크로 작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민선 변호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변호사님다운 예리한 지적이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그렇다면 이 최태원 회장의 진짜 의중, 진짜 목적, 아니 도대체 뭘까요? 아, 이게 벌써 며칠째예요. 이게 예. 제가 편지 공개된 날 오늘 하루만 관심 갖자 이랬는데 뭐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양측에서 자꾸 얘기를 막 그러니까요. 끌리고 이러니까 네. 아, 불편하네요. 종잡을 이게 수 없어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프랑스 대통령이 밤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든가 말든가 그런 프랑스의 한치견에서 대통령의 공인과 사인을 딱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하나. 그 편지 공개 때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 그러면 맨 첫 줄을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던 그거 이후로 다 믿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그야말로 뭐 그 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정치 수준에 예. 여의도 암투 수준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불편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좀 제가 짚어볼게요. 어떤 점이요? 저는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태원 회장이 처음 공개한 그 편지를 기준으로만 바라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웬만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자 볼게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예. 모티브가 됐었던 메카 폭행 이게 SK 계열사 예. 이른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이 그 범인이죠. 그리고 하나 김승현 회장의 조폭동원 보복폭행 사건, 신동주 신동빈 이 형제란 롯데 계열사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이 혼외자 논란 이게 뭡니까? 다 이 특혜로 키운 기업들 아니에요? 특혜로 키운 기업들이 특혜 논란이 다 있었던 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야말로 창조경제에 복무하라. 예. 어려운 국가 경제를 좀 살려보라. 예. 라고 해서 사면복권까지 일사천리로 해서 내보내줬더니만 결국 이렇게 국민들의 특혜와 국민들의 어떤 성원을 이렇게 스트레스로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격도 준비도 안 된 일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예. 국민 경제에 너무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금 이 구조가 맞냐? 예.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 사회의 숙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한데 약간 이제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저는 노관장보다 더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첫날 그랬잖아요. 측은하다. 어쩐지. 예. 근데 이게 측은하면 오면서 약간 화가 지금 날라고 그러거든요. 예. 스트레스 하도 주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일단 뭔가 지금 박용진 전 대변인이 불쾌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그 첫날 편지가 순수하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박 대변인이 계속 아니 그러니까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계신 저는 거예요. 온통 흠뻑 다 믿고 진정한 측은하게 사랑이지. 생각하고 형수님한테 그날 가서 혼났잖아요.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뭐 그 최태원 회장이 측근 쪽에서 이혼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게 뭐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 예. 정성희 위원님, 바로 이 부분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이 지금 정확하게 짚으신 내용이 만약에 진정성이 이씨 그 내연녀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순수했더라면 차라리 다행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편지를 공개했던 29일 밤에
서울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서 장모님을 만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김옥숙 여사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일각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내가 장모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편지를 공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최태원 회장이 보냈는데 거기에다 그 설명을 들은 김옥숙 여사가 그걸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진심이 만약에 그 김옥순 여사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심이고 대외적인 한 거는 아까 말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모시겠다고 얘기한 건 이혼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 거죠. 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해석은 저기 나름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 중에. 예. 이 사안을 보는 남녀의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남성과 여성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태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게 아주 전형적인 남자들 시각이에요. 맞아요. 예. 네. 갑자기 제가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들이 오죽하면 최 회장이 그랬겠냐? 최태원 회장이 너무 가련하다. 너무 예. 이해가 된다. 예. 그 이유 첫째, 여자가 너무 이쁘다. 여자가 너무 예쁘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자가 너무 예쁘다. 내연녀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노관장이 문제가 있다. 여자가 좀 문제가 있다. 이 태도에. 예. 오죽하자마자 태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런 것이 보편적인 남자들의 시각이에요. 네. 그런 식의 예쁜 여자가 있고 본인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못됐는데 예. 어떤 남자가 안 그러겠느냐 예. 하는 그런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너무나- 그랬다고요. 오늘 저는 새 벽두부터 박용진 전 대변인이 좀 어쨌든 어쨌든 사랑은 사랑으로. 예. 근데 이제 모든 여자들이 이제 제 또래 여성들은 여성들의 많이 시각은 달라요. 제 또래 여성들 특히 이제 50대 정도 세상들은 아니 부부가 애정이 있어서 오래 사냐 의리로 사는 거지. 의리로 사는 거다. 의리가 의리 없다. 예, 의리가 없다라고 예. 하면서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게 주광지처 당에서는 이게 노소영 관장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게 갈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국면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뭐 남녀 간의 이런 사랑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런 SK그룹과 최태원, SK 일가와 이 최태원 회장을 둘러싼 이것이 이 예. 복잡한 상황에서 뭐 이런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 어떤 뭐 가련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접근된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실마리가 더 있는데 그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그러니까 혼외자의 엄마죠. 친모인 김모 씨가 출국했다면서요. 예, 시간은 공개된 다음에 출국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이미 이런 거를 좀 예상이 돼 있는지 언론의 눈길을 피해서 이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이 돼 있고 사실은 좀 들어오기가 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뭐 그 언론도 있지만 뭐 찌라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들어오면 당연히 언론에 엄청난 노출이 될 텐데 그리고 본인이 뭐 SK 지분을 요구했다. 뭐 정식 부인이 되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얼굴 두껍게 들어오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임윤선 변호사님,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아까 임윤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기엔 전략이 있다고 보기엔 최태원 회장이 너무 그 내연녀를 사랑해 보였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정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일종의 선거 캠페인 하듯이 차곡차곡 시나리오를 밟아왔다. 아니, 이 상황이 정리를 누가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정리를 누가 하고 있냐? 정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 노세훈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 노세훈 관장이 정말 똑똑하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노세훈 관장이 얘기했던 나는 SK의 이제 텔레콤이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거를 본인은 속이 지금 단장의 고통을 지금 아마 노세훈 관장이 겪고 있을 겁니다. 속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전 국민에 공개를 해서 뭐 혹자들은 왜 우리가 이거를 논해야 되냐 남의 가정사를 뭐 이러는 두 분도 계시지만 예. 근데 그거는 누가 자초한 거냐면 최 회장님이 자초한 거예요. 최 회장이 자초했다. 본인의 가정사를 갑자기 신문사에 기고를 해갖고 온 국민의 일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논하지 않으면 그분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최태원 회장은 전 국민이 이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랐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죠. 무슨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단장의 고통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모든 걸 국민이 알게 돼갖고 본인에게 씻지 못할 망신을 준 거를 참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노 관장님이시고 역시
뭐 개개의 성격은 뭐 이렇게 막 따뜻하고 막 섬세하고 이런 성격은 많이 떨어지지만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대의를 위해서 참고 나아갈 줄 아는 것은 노 관장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그림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연녀와 최태원 회장과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지, 그리고 SK그룹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과연 SK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두가 관심사를 갖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최태원 회장과 SK 측에서 본의, 저의를 빨리 밝히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동아일보에서 민심을 들어보자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4월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을 지금 공개합니다. (1월 1일을) 맞이하여 공개되는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투표 4.13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8.2%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16.3%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한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좀 쓰겠습니다. 더민주. 새누리당과는 2배 차이 나네요. 더민주 16.3%. 그리고 정의당이 3.4%.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창당도 안 된 안철수 신당이 18.9%.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보다 2.6%포인트가량 더 높은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름 혹은 무응답, 무당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음 22.6%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는 어디 찍을지 아직 마음 안 정했다. 혹은 나 관심 없어요 라고 답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차후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무당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등 새누리당을 추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저앉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사실이 이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좀 의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네.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이요.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네요. 글쎄, 저도 그게 놀랐습니다. 뭐 새누리당 지지율이야 좀 빠졌어요. 사실 새누리당 지지율 40에서 한 42%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3, 4%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갔을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정당 이름 앞에 개인 이름을 붙이면 평균적으로 그냥 신당, 새로 등장할 신당, 안철수 신당하고 차이를 하면 한 4% 정도 더 높게 나온답니다. 네. 안철수 씨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 비해 대해서. 그건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을 전국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예. 안철수 신당이. 그 자체가 안철수 신당이 내년 선거에서 오히려 야권 연대를 후보 단일을 했을 경우 안철수 신당이 수도권에서 더 많은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예.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응답층은 저걸 되게 야당 지지표로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 보면 4대 3대 3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세력이 3, 중도 3, 그다음에 진보 좌파 쪽에 한 3 정도 이렇게 크게 따지면 보는데 아니면 또 3.5대 3대 3.5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는 예. 중도층인데 저성향은 야당 성향이 많다. 야당이 워낙 지금 혼탁하다 보니까 야당 지지를 밝히지 않은 표가 저기 숨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많다 해서 뭐 자랑할 이유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신당이 22%를 얼마 더 끌어가는가 앞으로 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역별로도 문제인데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흥미로운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더민주죠.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34.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18.6%인데 안철수 신당이 서울에서요 21.7%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광주 호남에서만 안풍이 부는 줄 알았었는데 오늘 1월 1일 특집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에서 안철수 신당이 기존의 제1야당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4.13 총선에서 서울 시민들이 상당수가 더 안철수 신당을 찍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 서울뿐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한 축인 인천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인구 상당해요. 새누리당 36.0%, 더민주 13.7%, 안철수 신당이 23.0%. 서울에 이어서 인천 경기 또한 더민주보다 안철수 신당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도로 가볼까요? 중원으로 가보면 새누리당이 41.8%, 그런데 중원에서마저도 더민주가 14.4%, 안철수 신당이 15.1%. 아니, 충청에서 언제부터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질렀던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워낙 TK 새누리당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좀 논외로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5, 9.2 좀 고만고만하고요. 광주 전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광주에서의 안풍이 첫 근원지였는데요. 새누리당은 14.4% 졌어요. 더민주가 22.9%.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28.6%를 가렸죠? 광주 전라에서 보이고 있다. 정성희 위원님. 대구 경북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을 제외하고 두 야당의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충청까지 안철수 신당이 더민주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앞으로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이끈 더민주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새로운 신당으로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것이고요. 야권이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을 강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예고한 대로 이미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니까 4주 중으로는 탈당을 이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실망감이 더민주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급격히 반영이 되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위력이 생각보다 막강할 거다. 그리고 쪼그라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 영입 경쟁에도 불구하고 더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 추이를 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동아일보가 신년 특집 1월 1일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국의 정당 지지율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야, 이거 뭐 온통 빨간색인데 빨간색인데. 물론 전제 조건은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뭐 이대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총선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빨간색이 새누리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전북과 호남 쪽에서 많이 나오는 데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이 저는 더민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고요. 파란 곳, 한 곳, 그리고 제주까지 2곳. 저기가 더민주인데 박용진 전 대표님, 이거 더민주 쪽에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기 이제 저렇게 색깔로 칠해놓고 보니까 뭐 진짜 집에 불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은 더민주당 당직자 쪽의 입장으로 약간 이게 디펜스 발언을 좀 할게요. 네네. 첫 번째로 오늘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동아조선도 했고요. 서울과 한국신문도 했습니다. 예. 근데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서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미세합니다만 여전히 전국적 정당 지지는 더민주가 안철수 신당보다 높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또 조선 동아랑 비슷하게 또 나왔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각각의 상황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추이는 안철수 신당이 그 얘기하려고 더민주보다 두 번째는 비슷하거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 예.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호남에서의
안철수 신당이 더민주를 이기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도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안철수 신당도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건 정동영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신당 모임을 추진했을 때 그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제 기억에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1% 정도, 그리고 정동영 신당이 18.7%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막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는 기대를 반영하는 거고, 기대를 충족하는 다른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건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일단 바닥을 친 느낌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대선 지지율, 요것도 좀 주목해서 보면 크게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물어본 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 일당을 할 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새누리당이 압도적입니다. 한 70, 80%가 새누리당 지지층은 예. 새누리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20% 가까이의 지지층에서는 더민주가 됩니다. 근데 안철수 신당 지지층에서는 7, 8%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충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충성도가 약한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 트렌드는 모든 조간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이 더 민주당의 턱밑까지 추격한 것을 넘어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또 하나 호남도 물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차기 대선에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결과가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연 대선 주자 누가 1위로 치고 올라왔고 2위로는 누가 치고 올라왔을지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나? 1등은 절대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3.3%. 사실 연말에 이 기자단들을 만나서 거의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한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했었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떤 일이든 내가 북한에 가든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 이바지하겠다. 신년을 맞아서 이런 메시지도 오늘 표출을 하고 있는데 기자적 감으로 봤을 때 반기문 총장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아요. 반 총장이 23.3%. 대선 주자 1위에 꼽혔고요. 흥미로운 점은 2위가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반기문보다도 안철수 의원의 2위가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결과인데 13.7%. 앞서 봤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신당의 안풍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3위는요. 김무성 대표 12.4%로 밀렸고요. 박용진 전 대변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대권주자 지지율 별로 차이 안 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순위상으로는 2위와 4위 차이가 꽤 나요. 문재인 대표가 11.3%,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10%. 좀 있으면 한 자릿대로 떨어질 것 같다는 추이대로라면.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2%로 그 다음에 올라왔고요. 김문수 지사, 남경필, 정몽준 이 순서인데 임순 변호사님,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 동아일보 결과뿐만 아니라 오늘 전조간 신문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1위가 올라가면 지금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했죠. 여러 곳에서 했는데 일단 의미가 있는 거 1번. 반기문 총장이 계속 25%를 상회하는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20%대 지지율이 예. 25% 내외죠. 그러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 2번. 반기문 총장이 1번으로 올라가면은 김무성 대표가 3위로 떨어진다라는 점이죠. 예. 반기문 총장을 넣고 돌리면 네. 김 대표가 3위로 떨어진다. 네, 반기문 총장이 없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1위나 아니면 오차범위 내에서 2위로 갔었는데요. 여당의 표가 반기문 총장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안철수 대표가 2위로 나왔지만 조선일보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가 2위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거기서는 3위도 아니고 4위도 아니고 5위까지 떨어져요. 예. 그런데 가만 보면은 안철수, 김무성, 제가 뒤에 호칭을 다 생략했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누가 가장 우세하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이런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다들 조사를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을 썼던데 그때 집전화를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더 받았는지. 휴대전화를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오차범위 내에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동아일보 신년 특집 여론조사 1위 반기문 23.3%, 2위 안철수 13.7%, 3위 김무성 12.4%, 4위 문재인 11.3%.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이 1위를 하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 선언만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빼고 해보면 나머지는 다 한 것 같은데. 빼고 하면 사실 문재인 대표가 1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아까 김윤선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예. 재미있는 것이 이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냐는 그런 항목을 동아일보에서 같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만 적합하다. 나머지는 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긴 찍었지만 예. 국민들 마음에는 다 차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뭐 정말 지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후보군에 사람이 올라와 있으니. 후보군에 올랐고 없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정말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 정말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반기문 총장 지금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했지만 연말에 뭐 국내 정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했어요. 맞습니다. 특파원들 불러놓고 그 모든 특파원들이 그때 기사를 썼어요. 반기문 달라졌다. 확실히 옛날에 나 여론조사에서 이럴 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예. 모든 기자들이 썼습니다. 기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지금 뭐 얘기했지만은 뭐 never say never in. 나 들어가겠다고 얘기는 절대로 안 했지만 예. 내가 개인 누구라고 생각할 때 반기문이든 정성이든 내 지지도가 한국에서 27에서 8이야 라고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하기가 나 출마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인데 여기서 또 오래된 질문 하나 나가는데 아직도 야당 일부에서 그리고 아직도 여당 일각에서 반기문은 우리 후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임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대선 스케줄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데 안 나오기 힘들겠어요. 이 정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쪽에서도 예전에 권노갑 상임고문이 우리 쪽에 사람을 보냈었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최근에 또 문재인 대표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으나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인 크게 무게를 두지 반면에 않는. 예. 여권에서는 이른바 친박계가 들쑥들쑥하죠 지금. 그러니까 저 김무성 대표가 주저앉는 것들 때문에 아마 여당 쪽의 친박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야당 쪽으로 얘기를 예. 돌리면 어쨌든 아까 김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여론조사의 분위기는 뭐 들쑥날쑥입니다만 추세가 분명합니다. 안철수 신당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특히나 호남에서 제1야당을 꺾은 모습은 바짝 긴장해야 된다, 더민주가.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더 참신하고 기대에 충족하는 인물을 영입하느냐. 예. 그리고 호남에서의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1야당과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과의 이 경쟁 관계가 대단히 주목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02년에 대통령의 후보로 당선됐으나 엄청나게 시달렸었던 노무현 당시 후보가 예. 9월 달에 무슨 행사장에서 그때 기자도 딱 그때 한겨레 기자, 신모 기자만 따라갔었답니다. 행사장에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은 천정배 의원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때 행사장에서 물어봤답니다. 후보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3일이면 천하를 뒤집는데요. 석 달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이것은 각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있기 때문에요. 죽기 살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예. 여론조사의 핵심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야당 내에서는 내가 어느 당으로 가야 될 것인지, 명함을 어느 당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 고민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여론조사가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더 불러일으키는 큰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철수 신당은 허수했다는 게 지지자 중에 상당수를 과연 투표장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충성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응답하지만 직접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 투표장을 끌어모으는 것이 안철수 신당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지지율 이야기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런 지지율을 신년 첫날 딱 받아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그 셈법이 매우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월 1일 신년 조간신문의 기사를 겨냥한 것인지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문자 메시지 공개를 서로 경쟁하듯 공개했습니다. 먼저 문 대표가 공개한 건지 공개된 건지 모를 문자 메시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온 국민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문 대표님,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문자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여러 상도동 분들과 깊이 상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선 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쪽이나 문 대표님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 대표님과 정치 노선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만 그건 문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처남이죠. 김현철 소장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를 문 대표가 꺼냈어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 요즘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보냈냐면요. 지난 9월. 31일. 지난 9월 문자 메시지를 문 대표가 왜 어제 몇 달 전이 석 달 전 문자 메시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꺼내든 겁니다. 9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꺼내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궁금하고요. 이에 대응하는 안철수 의원도 한 가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번엔 세로 사진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문자 메시지. 쭉 안철수 신당이 대단한 정당 지지율로 더민주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내용 밑으로 안철수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최재천 전화에 보았나? 반말 안 하고 보았나? 요까지 칠 건데 요 치기 전에 제가 찍었어요. 바로 이태규 부소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태규 실무준비단장에게 최재천 전화에 보았나요? 라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문자를 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찰칵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재천 의원 누굽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심장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재천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네. 이 두 당에서 전부 다 인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입 네.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시장에서는 이제 탈당한 최재천 의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실제로 상당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문 대표는 9월에 저장했던 메시지를 다시 본다는 거는 지금 잠부를 찾아가면서 예. 정말 이게 아이고, 누가 죽은 있나. 사람도 저기 한 사람도 이미 누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서 이게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새로운 인물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되게 걸렸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안영원 전 의원님. 최근에 더민주를 탈당한 최재천 의원을 영입하려고 과시하려고 최재천 전화해 봤네요라고 말한 안철수 의원의 이 문자 메시지가 위력적인지 아니면 지난 9월 결론적으로 문 대표가 함께 갈 생각입니다라는 김현철 소장의 문자 메시지가 더 위협적인 건지. 안철수 의원의 문자가 훨씬 위협적이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현철 씨는 이미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당분간 그걸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왜 저걸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전화해 보았나요? 라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아니고 밑에는 참모가 전화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최재천 의원은 곧 안철수 의원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지율은 완전히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여론조사한 지지율입니다. 보니까 예. 저건. 유리한. 네, 그래서 유리한 걸 또 보여주는 광고 효과까지 노렸네요. 문자 메시지 경쟁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날레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 차지했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새해가 딱 밝히자마자 첫 태어난 대한민국 첫둥이 모든 조간신문 기자들이
저 첫둥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제 분만실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도 어제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저랑 문자 메시지를 보고 받았는데 잘 찍었네요. 붉은 원숭이의 해, 대한민국 첫둥이의 우렁찬 울음과 탄생 모습, 아주 건강한 모습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올 새해는 분명 작년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발에 땀이 나게 뛰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 Don't have